2.2. 정보의 전송. 디지털 통신에서 특정한 내용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부호를 신호라고 합니다. 신호에 포함된 정보는 신호의 특징적인 변화량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파형이라고 모델링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형을 통해서 사람의 목소리에는 목소리에 따른 주파수, 진폭 그리고 음색을 결정하는 위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말하는 소리는 주파수, 진폭 그리고 위상이 변하면서 그 소리가 나타내는 정보를 표현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에 학교에 간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글자 하나하나가 다르듯이 그것들이 가지는 소리의 특징이 모두 다릅니다. 즉, 서로가 다른 소리인 음성 신호로 나타납니다.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화지에 그려진 그림도 물감의 다양한 색들로 구성됩니다.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해진 도화지의 각 영역이 서로 다른 고유한 색깔 정보를 가지므로 그림이 그려진 도화지를 색깔 신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앞서 설명한 음성에 포함된 한 글자가 각각 다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도화지의 각 영역도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며 이것으로 인한 신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상 신호 처리에서는 서로 다른 색깔 정보를 표시하는 단위 영역을 화소 혹은 픽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목소리나 도화지의 그림과 같은 소스 정보를 전기 신호로 대응시켜서 표시하는 것이 신호 처리의 시작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정보도 없습니다. 1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있는 것이나 변함없는 높이와 크기로 소리내는 것에는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소리의 정보입니다. 정보를 전기 신호로 대응한다는 것은 정보의 변화 요인을 전기 신호의 변화 요인에 대응시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소리의 높이, 음의 크기, 음색은 목소리의 파형의 주파수, 진폭, 위상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목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꾼다는 것은 목소리의 변화 요인인 높이, 음의 크기 그리고 음색이 변하는 형태를 전기 신호인 전류의 변화에 대응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전기 신호인 전류의 주파수, 진폭 그리고 위상의 변화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결과적으로 목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꾼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목소리의 변화 양상을 전기 신호의 변화 양상으로 변환시킨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날아가지 못하지만 전기 신호로 바뀐 목소리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송신기에서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기에서 수신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수신기에서 출발하여 송신기로 날아가는 도중에 신호가 없어지거나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송신한 신호의 일부 정보가 소실되거나 왜곡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호를 분석해야 하고 채널의 조건에 맞게 신호를 송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신호의 특성에 관한 이야기와 신호 전송 방법, 특히 확산통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개념 설명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수식을 사용하였으나 다른 내용들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수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수식들은 수식 자체를 일일이 정리하고 풀어가는 수학적인 과정을 지향하고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차용하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장 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서 다소의 수식이 사용될 수 있지만 수식은 함축된 개념의 표현이어야 하고 그 개념에 대한 새로운 혹은 또 다른 관점의 제시이어야 하며 또한 결과식은 체계적인 사고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2.2.1 프리의 변환. 16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인 프리에는 주기를 가지는 신호는 그 신호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와 그 신호의 고조파의 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를 기본 신호라고 하며 기본 신호 주파수의 정수배가 되는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들을 기본 신호의 고조파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프리의 급수의 주요 내용입니다. 프리의 급수는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신호를 해석하는 중요한 이론인 프리의 변환의 기초가 됩니다. 프리의 변환은 신호의 시간 영역의 표현을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시켜줍니다. 신호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신호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 형태를 표현하는 것과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형태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똑같은 건물을 정면에서 볼 때 모습과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모습이 다르다는 것과 같습니다.
풀이의 변환을 통해서 우리는 신호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건물에 어떤 모양의 창문이 몇 개나 있는지는 정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담으로 가려진 옥상 정원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평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호의 특징 중 시간의 변화 추이는 시간 관점에서, 주파수에 따른 특징은 주파수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관찰하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펙트럼 분석기를 통해서 관찰하면 주파수에 따라 변화하는 신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식 2-4는 시간축에 나타나는 주기신호의 풀이의 급수의 복소 형태입니다. 식 2-4의 익스포넨셜 Jn 오메가 t는 사인과 코사인과 같은 시누소이달 신호의 지수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라지 F에는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 주파수들인 n오메가 제로로 표현되는 신호인 고조파 신호들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신호 FT에 속해 있는 주파수들 각각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라지 F에는 신호를 주파수 관점에서 관찰하여 얻은 특징, 즉 주파수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 결과를 다시 말하면 라지 F에는 신호 FT를 주파수 관점에서 관찰한 신호라는 겁니다. 주기 신호의 특징은 일정한 시간인 주기 동안 변하는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 신호의 한 주기만으로도 주기 신호인 전체 신호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 주기 동안 나타나는 FT 신호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N 오메가 t를 상호상관한 값으로 라지 FN을 정의합니다. 이것은 식 2-5와 같으며 식 2-5에 의해서 FT를 식 2-6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주기를 가지는 신호를 주기 신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호에 나타나는 주기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그 신호의 주기를 무한 구간 동안 확인하거나 관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호가 주기 신호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한 구간 동안 그 신호를 관찰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기 신호라는 것은 현실에서는 없습니다. 차라리 현실에서는 일정한 구간 동안 혹은 일정한 조건에서 주기적인 신호로 근사화할 수 있는 신호가 있다고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근사화된 신호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취급하는 일반적인 모든 신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풀이의 변화는 우리가 접하는 일반적인 신호의 풀이의 급수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풀이의 급수는 주기 신호에 대한 해석이라는 수학적인 의미가 있으며 관념적인 개념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호를 해석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구가 될 풀이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풀이의 변환을 비주기 신호에 대한 풀이의 급수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비주기 신호의 주기는 무한대이므로 유한한 크기의 n오메가 제로는 미분계수인 d오메가가 되어 0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산적인 값들을 더하는 썸메이션, 즉 시그마는 연속적인 값을 더하는 적분 기호인 인테그랄로 바뀝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T0에서 T0인 썸메이션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의 적분 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기타 다른 인자들도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그리고 익스포넨셜 JN 오메가 제로 T 및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N 오메가 제로 T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로 바꿔 써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산적인 값들은 연속적인 값으로 바꿔지므로 식 2-6은 식 2-7과 같이 변경됩니다. 주파수 함수인 라지의 오메가가 FT로 나타나는 풀이의 역변환식과 시간 영역의 신호 FT가 주파수 영역의 신호 라지 F 오메가로 표시되는 풀이의 변환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식 2-5와 식 2-6은 식 2-7과 식 2-8로 각각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식 2-7을 역풀이의 변환식, 식 2-8을 풀이의 변환식이라고 합니다. 풀이의 변환식의 결과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구형파 풀이의 급수와 비주기 신호인 구형파의 풀이의 변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기 구형파는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 구간 동안 크기가 a이며 주기는 t입니다. 이것을 식 2-5를 통해서 라지 fn을 구하면 식 2-9와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주기 구형파와 단 한 번만 구형파의 모양을 나타내는 비주기 구형파의 풀이의 변환을 그림 2-5를 통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파수 영역에서는 그림 2-5b와 같이 기본 주파수와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 고조파에서만 라지 fn이 나타나므로 라지 fn은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만큼 순차적으로 떨어져서 분포합니다. 기억을 되돌려보면 이것은 풀이의 급수의 정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림 2-5C와 같은 비주기 구형파의 주파수 영역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풀이에 변환해 보겠습니다. 우선 풀이에 변환할 구형파는 그림 2-5C와 같습니다. 이 구형파는 일정한 시간 구간에만 유의미한 값이 존재하며 일정한 시간 이외의 구간에는 어떤 신호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고립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풀이에 변환시킨 식 2-8에 적용해서 풀이의 변환을 구하면 식 2-10과 같습니다. 구형파의 주기가 비주기이든 주기이든 주파수 성분의 크기는 원점을 중심에서 싱크 함수 형태로 무한히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주기 함수의 경우 나타나는 주파수 성분이 기본 주파수 간격으로 떨어져서 나타나는 반면에 비주기 함수라면 기본 주파수가 없는 것 혹은 무한히 작은 것 같이 연속 함수로 나타나서 모든 주파수 성분에 대한 크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풀이의 변환으로 얻은 결과는 주파수 성분의 크기 분포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 영역에 나타난 비주기 구형파는 -2분의 t에서 2분의 t의 시간에서만 신호의 크기가 a로 나타나고 나머지 시간 구간에서는 어떠한 신호도 없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비주기 구형파는 주파수 영역에서는 무한한 주파수 구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싱크 함수로 나타납니다. 주파수 영역의 싱크 함수의 몇몇 임계 값들과 시간 영역에서 구형파의 폭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그림 2-7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7은 폭이 서로 다른 세 개의 구형파에 대한 주파수 특성입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시간 영역에 나타나는 구형파의 폭과 주파수 영역에 나타나는 싱크 함수의 영교차점이 거리가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 영역에서 구형파의 폭이 넓을수록 주파수 영역에서 영교차점이 커진다는 것 혹은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2.2.2 FGC 대역폭. 그렇다면 싱크 함수의 영교차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위해서 구형파의 전력 밀도를 주파수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간 영역이니 혹은 주파수 영역이니 하는 것은 같은 신호를 관찰하는 시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영역의 신호와 주파수 영역의 신호는 서로 다른 신호가 아니며 구형파의 에너지는 시간 영역에서 측정한 것이나 주파수 영역에서 측정한 것이나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구형파의 전력은 AT제곱입니다. 이것은 무한대 구간에 나타나는 싱크 함수의 면적과 같으며 적분으로 구합니다. 한편 그림 2-8은 구형 펄스의 전력 스펙트럼 표현과 전송 대역폭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적분 범위를 유한한 구간인 첫 번째 영교차점까지로 했을 때 그 값은 전체 전력의 약 90%를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형파를 온전한 모양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무한에 걸쳐 있는 주파수 성분들을 모두 전송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무한대의 주파수를 사용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영교차점인 FGC까지의 주파수 성분만을 포함하는 신호를 전송한다면 전송된 그 신호는 전체 신호의 약 90% 신호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전체 신호와 거의 비슷한 신호를 전송하는 겁니다. 온전한 모양의 구형파를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테면 t = +-2분의 t에서 매우 첨예하게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2분의 t에서 2분의 t 구간에는 크기를 평탄하게 유지하는 모양의 구형파를 온전히 전송한다는 것은 구형파에 포함된 무한대의 주파수 성분을 모두 전송하는 것입니다. 즉 무한대의 전송 대역폭이 필요한 겁니다. 무한대의 대역폭을 사용해야 하기에 일부의 고조파를 포기하는 제한적인 대역폭을 설정합니다. 우리가 구형파를 전송하려는 것은 구형파의 고유한 모양이 아니라 구형파가 나타내는 의미인 1 혹은 0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형파 성분의 생략, 즉 근사화가 가능합니다. 즉, 전송 대역폭을 사용해서 전송하는 것은 신호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1 혹은 없는지인 0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신기에서 구형파의 정보를 해석하는데 무시해도 무방한 고조파 성분을 제외한 고조파들, 즉 90%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신호 성분을 포함하는 고조파들의 범위를 전송 대역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신호의 전부를 전송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비효과적이라는 것과 제한된 대역폭을 사용하여 근사화된 신호를 전송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나 이러한 생각은 신호 전송을 포함한 신호 처리 과정 전반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2.2.3 디지털 신호의 전송 대역폭. 구형파는 FGCP까지의 대역의 90% 이상의 전력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구형파의 전송 대역의 척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디지털 신호의 전송 대역을 펄스의 폭 즉
펄스의 전송 속도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발진기의 주파수 오차 범위가 추가될 것이며 전송되는 데이터가 변조기의 스펙트럼 효율에 의해서 전송되는가에 따라서 다시 그것의 대역폭을 식 2-11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B는 대역폭이고 RD는 데이터 전송률이며 N은 사용하는 변조기의 스펙트럼 효율이며 델타 F는 전송 주파수의 변동폭입니다. 변조기 스펙트럼 효율은 변조 심벌 하나에 몇 비트의 정보가 포함되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BPSK인 경우 1이며 QPSK인 경우 2입니다. 즉, QPSK의 한 개의 변조 심볼은 두 개의 비트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은 00, 01, 10, 11입니다. 그러므로 2비트의 QPSK 심볼은 4가지의 서로 다른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구형 파폭이 좁아서 신호의 변화가 극심한 혹은 신호의 전송 속도가 빠른 신호는 넓은 대역으로 전송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대역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아주 빠른 데이터율을 가지는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으로 우리는 매우 빠른 신호가 광대역으로 전송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빠른 신호는 펄스의 폭이 매우 좁은 신호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신호를 확산시킨다는 것이 신호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대역폭보다 더 넓은 대역폭으로 확산시켜서 전송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정보 신호 비트의 펄스폭을 더 좁게 해서 전송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호를 확산시킨다는 것은 확산될 신호를 더 빠른 신호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법은 정보 신호보다 더 빠른 신호를 곱해주는 즉 더 빠른 신호로 변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곱해지는 혹은 변조를 위한 신호를 확산 신호라고 하며 확산 신호는 정보 신호보다 훨씬 빠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더 빠른 속도로 전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정보를 전송하는 데에는 꼭 알맞는 전송 대역폭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꼭 알맞은 전송 속도로 전송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전송한다는 것이 주파수 대역을 확산해서 통신한다는 의미입니다. 2.2.4 나이퀘스트 대역폭 아날로그 형태로 수집된 정보는 주기적으로 일부 시간 구간 동안만 신호의 표본을 추출하는 샘플링을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직사각형 모양의 펄스 신호인 구형파로 모델링됩니다.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한 신호는 이산 신호로 나타나며 그 신호는 특정한 값을 나타내기 위한 부호로 양자화되므로 디지털 신호가 됩니다. 그렇다면 시계열에서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산 신호가 시계열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아날로그 신호와 같다고 말하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아날로그 신호에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것 혹은 우리가 충분히 무시해도 될 만한 정보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아날로그 신호의 연속성 즉 연속적으로 신호가 나타난다는 특징들과 직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날로그 신호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얻고자 한다면 아날로그 신호의 연속성을 포기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샘플링 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므로 연속성을 포기하고 제한된 성분만을 얻고자 한다면 아날로그 신호와 이산 신호는 같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 주장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타당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샘플링 처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모든 정보가 아니라 꼭 필요한 정보만을 원하고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장실 문 앞에서 녹화하는 것이 화장실을 다른 누군가가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화장실 벽의 색이나 변기의 모양 등과 같은 화장실 내부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알기 위함이 아닌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날로그 신호를 이산 신호로 바꾸는 샘플링의 시간 간격에 대한 것입니다. 즉, 일정한 시간 간격은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100Hz로 진동하는 사인파인 S1T를 10ml초마다 샘플링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Hz의 샘플링 주파수로 S1T를 샘플링하면 그 결과는 S1T의 한 주기 동안의 값을 샘플링합니다. 그리고 그 값은 양이거나 음이값일 겁니다. 그런데 사인파는 주기에 반동하는 양의 값을 나머지 반 동안은 음이값으로 변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한 주기 동안 처음의 반주기의 값이 두 번째 반주기 동안에는 다른 값이 됩니다. 그러므로 S1T를 10ml초로 샘플링해서는
사인파인 S1T가 변화하는 특징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사인파인 S1T의 특징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5mH의 간격인 200Hz의 샘플링 주파수로 더 빠르게 샘플링을 해야 합니다. 즉, 10mH로 S1T를 샘플링하므로 처음 한 번은 S1T의 첫 번째 반주기를 또 나머지 한 번은 두 번째 반주기의 값을 샘플링합니다.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S1T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값들을 모두 추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신호의 정보를 샘플링하기 위해서는 그 신호의 주파수보다 2배 더 빠른 주파수로 샘플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호는 하나의 주파수만을 가지는 소위 말하는 싱글톤 신호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여러 주파수가 혼재되어 있는 신호에 대해서 샘플링 주파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주파수가 100Hz, 200Hz, 300Hz인 사인파 S1T, S2T, S3T가 모두 합쳐져 있는 신호 MT를 400Hz의 샘플링 주파수로 샘플링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400Hz의 샘플링 주파수는 100Hz, 200Hz의 사인 신호의 특성을 모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Hz로 변하는 사인파의 변화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호 MT에 포함된 300Hz 사인파의 정보도 샘플링하기 위해서는 신호 MT에 포함된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인 300Hz 신호의 2배인 600Hz의 주파수로 샘플링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보다 2배 높은 주파수로 샘플링한다는 것은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의 변화보다 2배 더 빠르게 신호를 샘플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신호에 포함된 신호 성분 중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라는 것은 얼마의 값일까요? 이 값은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의 정도입니다. 이를테면 사람의 목소리와 같은 아날로그 신호에는 무한대 주파수까지 무수히 많은 주파수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화 통화를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4kHz의 주파수 성분까지만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8kHz나 그 이상과 같은 더 높은 주파수 성분의 신호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샘플링 주파수로 신호를 샘플링한다는 것은 신호를 샘플링 주파수의 반으로 대역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대역 제한 필터링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샘플링 이론의 직관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해석적으로 샘플링의 물리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신호 FT는 기본 주파수 신호와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 주파수를 가지는 고조파들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신호 FT를 일정한 시간 간격의 임펄스로 추출한 결과 신호인 FST는 식 2-12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식 2-12가 주파수 영역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풀이에 변환하겠습니다. 식 2-12의 풀이의 변화는 각각의 신호 FST와 임펄스 델타 T를 풀이에 변환한 결과를 콘볼루션합니다. 연산자인 곱하기를 풀이에 변환하면 그것은 콘볼루션으로 나타납니다. 시간 영역에서 곱하기는 주파수 영역에서는 콘볼루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연산자인 콘볼루션의 정의입니다. 결과적으로 샘플링된 신호의 주파수 특성은 식 2-13으로 표현됩니다. 신호 FT를 샘플링한 결과 신호는 샘플링 신호인 델타 T에 샘플링 주파수 오메가 S의 정수배 주파수마다 FT 신호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물론 이때 나타나는 FT는 아날로그 신호에 포함된 모든 신호 성분이 아니라 샘플링 주파수의 반만큼의 대역만 유효한 신호 성분들 뿐입니다. 우리는 식 2-12에 나타난 곱셈 연산이 시스템적으로는 필터링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샘플링 과정은 대역 제한 필터링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샘플링 과정이 대역 제한 필터링 과정이라고 했으니 샘플링을 통해서 제한된 정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샘플링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혹은 빠뜨린 정보는 어떤 것일까요? 이건 역시 우리가 무시하거나 생략해도 된다고 판단했던 것들일 겁니다. 샘플링을 통해서 정보 중 일부를 잃어버린다면 샘플링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샘플링할 주파수를 조정함으로써 샘플링 과정에서 빠뜨리게 되는 정보를 조정해야 합니다. 즉 빠뜨리는 정보가 없도록 충분히 빠른 샘플링 빈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필요한 정보가 4kHz 범위에 대부분 모여 있다면 음성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8kHz의 샘플링 주파수로 샘플링하면 됩니다. 또 더 나은 음질을 위해서 샘플링 주파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음악을 녹음하는 CD의 경우 음성 통화보다 높은 44.1kHz의 샘플링 주파수를 가집니다. 그림 2-9에서 임펄스가 반복되는 주기이면서 샘플링 주기인 T의 시간 간격을 나이퀘스트 간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응되는 주파수 간격을 나이퀘스트 대역이라 합니다. 나이퀘스트 주파수 대역은 나이퀘스트 주파수에 해당되는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꼭 맞는 주파수 대역입니다. 나이퀘스트 주파수 대역은 전송할 데이터에 신뢰할 만한 정보를 포함하는, 이를테면 90%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통신공학에서는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나이퀘스트 대역폭으로 전송된 신호를 샘플링하기 위해서는 나이퀘스트 주파수의 2배의 샘플링 주파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나이퀘스트 주파수 대역은 원래 신호를 샘플링하여 얻어진 대역 제한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대역이지 원 신호의 모든 정보를 전송하는 대역은 아닙니다. 2.2.5 확산 스펙트럼의 의미. 정보 신호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나이퀘스트 시간 간격으로 전송됩니다. 나이퀘스트 시간 간격으로 전송된다는 것은 그때 나이퀘스트 대역폭으로 전송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보다 더 좁은 대역폭을 사용해서 정보를 전송하면 수신단에서는 찌그러진 또는 왜곡된 신호를 수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대역폭을 사용하게 되면 왜곡된 신호를 수신하지는 않지만 대역폭을 낭비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1,000원짜리 물건을 2,000원 주고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확산 통신 방법은 알맞은 대역폭보다 더 넓은 대역으로 통신하는 방식이므로 얼핏 보기에는 대역폭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00원짜리 물건을 2,000원 주고 샀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돈을 낭비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돈을 낭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이득을 얻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확산통신 방법은 스펙트럼을 효과적으로 나누어 사용한다는 관점에서는 스펙트럼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또 다른 관점에서는 다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송할 신호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빠른 신호로 이해되는 확산 신호로 정보 신호를 변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정보 신호를 변조한다는 것은 정보 신호와 반송파 신호를 곱한다는 것과 별도로 정보 신호와 확산 신호와 곱한다는 겁니다. 통신공학에서 이루어지는 변조하는 프로세스는 수학적으로는 곱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우 빠른 신호의 형태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정보 신호는 전송할 정보의 형태에 따라서 그 신호의 형태가 결정되어 나타나지만 정보 신호를 확산시킬 확산 신호는 전송할 정보가 특별히 없으므로 확산 신호의 모양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확산 신호는 정보 신호를 확산시킨다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호의 빠르기만 규정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확산 신호의 직접적인 특징은 신호의 모양이 아니라 신호의 빠르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확산 신호를 결정하는 것은 벌거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서 그 모습을 구체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실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확산 신호가 매우 빠른 신호여야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신호의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보 신호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용될 확산용 신호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확산 신호가 정보 데이터보다 훨씬 넓은 대역을 사용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정보 데이터보다 훨씬 빠른 비트율을 가지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확산 신호는 정보의 변화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는 신호라는 것이며 훨씬 다양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신호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발생된 상황이나 변화의 추세를 확인하므로 다음 단계에서 일어날 상황을 예측합니다. 과거에 발생된 상황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즉 과거에 그 상황이 자주 발생되었다면 예측하는 것이 쉬우며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이 발생되는 빈도 혹은 주기의 길이에 따라서 예측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즉, 상황이 반복되는 주기가 짧을수록 예측이 쉬우며 주기가 길수록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측이 어렵거나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무작위로 발생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확산 신호가 정보 신호보다 훨씬 빨라야 하며 다양한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상황이 변화하는 주기가 매우 길다는 것을 의미하며 변화의 정도가 무작위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확산 신호가 빠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수신기에서 쉽게 신호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 데이터와 같이 랜덤성을 가지는 신호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위해서 확산 신호의 모양은 의사 잡음 신호로 알려진 PN 코드의 모양으로 만듭니다.
확산통신용 신호의 PN코드의 패턴은 입력 비트를 1클록 지연시켜서 전달하는 지연 탭들이 매우 길게 연결되어 있는 선형 필터를 사용해서 생성됩니다. 이것에 관한 이야기는 이 장의 말미에서 공부하겠으며 이어지는 절에서는 신호를 확산해서 전송하는 확산통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